1996년 5월 10일 인도 등반가 태왕 팔라조르는 산악 등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난 중 하나가 벌어졌을 때 진행된 에베레스트 원정의 일원이었습니다. 정상에서 돌아오는 길에 눈보라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시야는 급격히 떨어졌고 고정 로프는 두꺼운 눈 아래에 묻혀버렸습니다. 태왕은 죽음의 지대 높은 곳에서 바위 아래에 몸을 숨겨 매서운 바람을 피했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고산병에 시달리다가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산에서 일어난 일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에베레스트에서 본 가장 섬뜩한 유산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등산가들의 유해로 가득한 무시무시한 계곡부터 매년 산의 모습을 바꾸는 독특한 지질학적 현상까지, 오늘 저는 너무 기이하고 정말 무서워서 신화처럼 들리는 에베레스트의 디딜 수 없는 진실 7가지를 소개합니다. 엑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50년대 이후 수천 명의 등산가들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영하의 기온, 거센 폭풍,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도 재앙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지형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200명 넘는 등산가들이 에베레스트 산비탈에 얼어붙은 채 남아있어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묘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등반이 무서운 이유는 아무리 준비해도 재앙이 몇 분 만에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사태, 무너지는 아이스폴, 그리고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폭풍까지 모두 예고 없이 닥칠 수 있어 등산가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1996년 5월 10일 세원과 다른 7명의 등산가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태영은 인도 티베트 국경 경비대에서 근무하며 높은 고도와 히말라야 산맥의 위험한 환경에 익숙했지만 이날만큼은 그의 훈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산에 있던 등산가들은 갑작스런 날씨 변화에 미처 대비하지 못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람 속도는 시속 70 샵인마일까지 치솟았고 기온은 화씨 영하 3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럽고 심각한 기상 변화로 인해 등산가들은 산 위쪽에 갇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세왕은 밤새 몰아친 폭풍에 압도당했습니다. 의식이 혼미하고 산소도 없이 세웅은 정상에서 1000피트 이상 떨어진 작은 바위 아래 바로 데스존 한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피신해야 했습니다. 등반가가 이곳에서 보내는 매 순간이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내려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신을 수습하는 것조차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사망자의 무게에 위험한 지형, 극한의 날씨, 그리고 제한된 산소가 더해지면 이는 극도로 위험한 작업이 됩니다. 시신 한 구를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셰르파와 특수 장비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종종 수만 달러를 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에베레스트에는 200구가 넘는 시신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신들의 존재는 에베레스트 등반에 내재된 극한의 위험과 도전을 뚜렷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시몽이 에베레스트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자신의 시신이 그곳에 또 하나의 얼어붙은 이정표가 될까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두려움에 떨며 몸을 웅크리고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게 바랐을 때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불안감을 상상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바위 동굴이 그의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이곳은 그의 발에 심겨진 밝은 색의 부츠에서 이름을 따 그린부츠 동굴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시신은 거의 20년 동안 다른 등반가들이 정상으로 향하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시신은 더 외진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린부츠 또는 차이웡은 1996년 악명 높은 에베레스트 참사에서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8명 중 1명이었습니다. 데스존 안팎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은 산에 남겨지며 오늘날에도 수백 구의 시신이 정상으로 가는 길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은 엄청난 수의 시신들이 있다는 사실은 두 번째 진실로 이어집니다. 산의 한 구간은 레인보우 밸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깔의 기도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등반가들이 모여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북쪽 능선 바로 아래에 위치한 산의 한 구간을 의미하며 그곳에는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비극으로 등반가들은 그녀에게 오싹한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에서 잠깐 옆길로 새보겠습니다. 익스트림 커뮤니티에 합류하고 싶다면 패트리온에서 영상 선공개와 독점 투표에 참여하세요. 그곳에서 만나요. 악명 높은 데스존에 위치한 레인보우 밸리라는 이름은 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많은 등반가들의 화려한 색상의 재킷, 텐트, 장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들의 얼어붙은 시신은 얼음으로 뒤덮인 경사면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에베레스트의 다른 시신들처럼 정상으로 향하는 등반가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밸리에 이렇게 많은 시신이 남아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 위험한 위치 때문입니다. 이곳은 데스존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8,000m, 즉 26,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는 해수면에서보다 산소가 약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산소 부족 현상은 저산소증이라고 불리며 인간의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게 만들고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쇠약을 초래합니다. 1998년 5월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와 그녀의 남편 세르게이는 노스콜 루트를 따라 정상으로 향하는 야심찬 원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매우 가혹했고 극한의 날씨와 위험한 지형, 그리고 항상 도사리고 있는 눈 사태의 위협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프랜시스는 엄청난 결단력과 인내심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통된 꿈에 이끌려 계속 나아갔고 천천히 죽음의 지대에 위험할 정도로 희박한 공기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5월 22일 프랜시스는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세계의 정상에 섰으며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미국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의 하산은 종종 등반보다 더 위험하다고 여겨지며 프랜시스와 세르게이에게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피로, 탈수, 그리고 심각한 산소 부족이 그들에게 큰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시스는 고산병과 극도의 피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하산 도중 어느 시점에서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 이별이 비극적인 연쇄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랜시스는 이후 우즈베키스탄 팀과 다른 등반가들에 의해 해발 약 26,200피트 세컨드 스텝 근처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심각한 동상과 극한 고도가 초래한 쇠약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오늘날까지도 등반가들을 괴롭힙니다. 날 두고 가지 마세요. 혼자 두지 마세요. 제발요. 그녀는 애원했습니다. 프랜시스를 만난 등반가들은 불가능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생존이 최우선이고 자원이 부족한 데스존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등반가를 완전히 구조하려는 시도는 종종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기는 너무 희박하고 지형은 너무 위험하며 인간의 몸은 너무 연약해서 다른 사람을 상당한 거리까지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애썼지만 결국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란시스 아르센티에프는 1998년 5월 23일에 사망했으며 그녀의 시신은 극심한 추위로 인해 산에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마치 잠든 듯 평화로운 그녀의 모습 때문에 그녀는 에베레스트 산의 잠자는 미녀라는 애절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의 시신은 악명 높은 레인보우 밸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었고 그녀의 보라색 재킷은 하얀 눈 배경 속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여러 색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남겨진 시신들은 영하의 온도와 낮은 산소 농도 때문에 매우 잘 보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신들과 그들의 장비는 처음 눈 위에 쓰러졌을 때의 모습 그대로 수십 년 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시스는 거의 10년 동안 산에 남아있다가 마침내 그녀의 시신이 등반 경로에서 떨어진 좀 더 사적인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프랜시스의 이야기는 에베레스트의 데스존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암울한 경고이며 등반가들에게 최대한의 존중과 준비, 그리고 신중함으로 등반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한 교훈이 됩니다. 하지만 왜 누군가가 에베레스트를 오르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게 만드는 무서운 진실들 외에도 이 산에 대해 믿기 힘든 다른 특이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 중에도 소셜미디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는 해발 17,000피트가 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발전해 왔습니다. 한때 등반가들이 상위 캠프와 정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순한 트레킹이었던 곳이 이제는 공동 식사 텐트, 전자기기 충전소,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는 관광 명소로 변했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 현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원정 계획과 실행에 와이파이가 통합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편의를 넘어 성공과 안전을 위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등반가들은 베이스 캠프 트레킹 중 산장에서 선불 스크래치 카드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스 캠프 자체에는 공용 와이파이가 없으며 일부 원정 회사만이 자체적으로 고가의 위성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고 이 인터넷은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에베레스트에서 와이파이 사용은 등반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등반가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의 진행 상황과 안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정의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동안 등반가들은 수천 마일 떨어진 가족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연결은 위험하고 힘든 등반 중에 큰 사기 진작이 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에베레스트에서 와이파이 이용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등반가들은 종종 실시간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진과 소식을 올립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정을 기록하고 후원자를 찾으며 다양한 대의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앨런 아넷이 알츠하이머병 인식을 높인 것처럼요.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에 대한 의존은 느린 속도나 외딴 지역에서 기기를 충전하기 어려운 등 일종의 배부른 고민도 가져옵니다. 개인적인 용도를 넘어서 와이파이는 운영상 소통을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원정대 리더와 가이드들은 와이파이를 이용해 에베레스트에서 예측하기 힘든 최신 기상 예보를 받습니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기상 정보는 정상 등반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는 종종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산에서 와이파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면 만약 언젠가 우리가 휴대폰으로 즉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말했다면 그는 당신을 미쳤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나 에드먼드가 알고 있었던 것은 등반이 신체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였고 이것이 우리를 네 번째 진실로 이끕니다. 작은 산을 오르거나 긴 하이킹을 해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배가 고파서 햄버거나 피자를 순식간에 먹어치울 준비가 되어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레스트에서 몇 주 동안 등반하는 등반가들이 얼마나 굶주린 기분일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몸에 가해지는 신체적 부담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 채널을 오래 시청해오신 분들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 땀, 눈물이 필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평균적인 등반가는 산에서 하루에 최대 10,000칼로리까지 소모하게 됩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일반 성인의 하루 칼로리 섭취량은 약 2,000에서 2,500칼로리 정도입니다. 즉 에베레스트 등반가들은 일반인보다 4배에서 5배나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강도를 따라가려면 하루에 치즈버거를 40개 정도 먹어야 할 정도입니다. 많은 칼로리 소모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이어지는 등반의 장시간 신체 활동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등반가들은 끊임없이 오르막을 오르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근육 수축에만 필요한 에너지도 상당합니다. 둘째로 극한의 추위는 몸이 중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미세하게 떨기만 해도 칼로리가 소모되고 영하의 온도에서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신진대사율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악명 높은 데스존에서는 칼로리 소모량이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모든 움직임이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몸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소모되는 칼로리가 무려 2만 칼로리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한 번에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극적으로 칼로리 소모가 증가하는 이유는 심각한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이렇게 극한의 고도에서는 신체 세포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몸이 훨씬 더 힘들게 움직여야 합니다. 산에서 칼로리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등반가들은 고칼로리이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우선적으로 섭취하고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 간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말린 과일, 견과류, 크래커, 에너지바, 초콜릿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가볍고 끓는 물만 부으면 쉽게 준비할 수 있어 산 위쪽의 고지대 캠프에서 실용적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소는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훈련된 등반가들도 3개월 원정 동안 13, 23kg 체중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고 극심한 배고픔이 겹쳐도 매년 수백 명의 등반가들은 이 상징적인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곳에 도착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교통체증에 갇히게 됩니다.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등반해서 완전히 지쳤는데 산 정상에서 긴 줄을 마주하게 된다고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이것이 힘들게 정상까지 올라가는 많은 등반가들의 현실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은 환경적 제약, 물류상의 어려움, 그리고 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등반가들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주된 원인은 보통 5월에만 찾아오는 매우 짧은 좋은 날씨 기간 때문에 많은 등반가들이 동시에 산에 몰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한 번에 100명 넘는 사람들이 정상 등반을 시도할 수 있으며 정상 부근에 갇힌 등반가들은 이를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에 비유합니다. 등반가들은 힐러리 스텝과 정상 능선을 포함한 산의 중요한 구간에서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에서는 수백 명의 등반가들이 거의 끊임없는 줄을 이루며 천천히 오르거나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혼잡은 네팔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사상 최대수의 등반 허가를 발급하면서 더욱 심해졌고 그 결과 산 위의 등반가들의 밀집도가 높아졌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몇 주 동안 정상에 오르기 위해 등반해 왔습니다. 이제 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 정상까지 몇천 피트밖에 남지 않은 곳에서 완전히 멈춰서게 됩니다. 지쳐있고 춥고 고도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등 뒤로 바람이 울부짖고 있고 언제든지 폭풍이 산비탈을 휩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에서 긴 줄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등반가들의 현실이었고 일부는 이 정체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2019년 5월 22일 55세의 인도 등반가 안잘리 쿨카르니는 해발 26,000피트에 위치한 제사 캠프에서 교통체증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악명 높은 데스존 한가운데입니다. 안잘리는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달해 하산을 시작했을 때쯤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지대에 노출된 탓에 그녀는 심각하게 쇠약해졌고 제사 캠프 위에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걸을 수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에베레스트에서 긴 대기열이 가져오는 위험을 경고하는 충격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2019년 시즌에는 혼잡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안잘리는 경험이 부족한 등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에베레스트 등정을 위해 6년간 훈련했고 엘브루스와 킬리만자로 등 주요 트레킹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험 많은 등반가에게도 산에서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죽음은 2019년 시즌 에베레스트 산에서 발생한 최소 11명의 사망자 중 하나였고 그해 봄 8,000m급 6개 봉우리에서 발생한 총 15명의 사망자 중 일부였습니다. 일부는 짧은 좋은 날씨 기간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해 외국인 등반가들에게 거의 400개의 허가증을 발급한 네팔 정부를 비난합니다. 네팔 관광청은 이러한 의혹에 직면한 후 성명을 발표하며 혼잡한 환경이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대부분의 사망 원인을 고산병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반가 안전과 등반 정체 감소를 위해 정부가 허가증 발급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전 세계 99%가 결코 해내지 못할 일을 이뤄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힐러리와 텐징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힐러리와 텐징이 올랐던 산보다 약간 더 높은 산을 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산이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믿으시겠어요? 그 얼음 왕관 아래의 땅이 여전히 하늘을 향해 밀어올려서 이미 엄청난 등반을 더욱더 만만치 않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직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주로 여러 지질학적 과정, 특히 계속되고 있는 지각판의 충돌에 의해 발생합니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계속해서 위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수 장비를 사용해 이러한 증가를 측정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이 산이 북동쪽으로 몇 인치 이동했고 이러한 힘 때문에 매년 1인치의 일부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 구조 운동에 의한 수직 변화율은 연간 약 4mm, 즉 0.16인치로 추정됩니다. 비록 성장폭은 작지만 1950년대 힐러리의 에베레스트 첫 등정 이후 이 산이 몇 인치 더 높아졌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를 위로 밀어올리는 것은 판 구조 운동뿐만 아니라 컴퓨터 모델에 따르면 강 침식과 지각 등이 반동도 높이를 더 높인다고 합니다. 약 8만 9천 년 전 두 개의 주요 하천인 카지강과 아룬강이 에베레스트에서 약 53마일 떨어진 곳에서 합쳐졌습니다. 이 합류로 인해 강력한 물살이 생겨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서 엄청난 양의 암석과 진흙이 침식되었습니다. 이처럼 산 정상 근처 지각의 무게가 크게 줄어들면서
땅이 위로 솟아오르는 등 지각 평형 반동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을 화물선에서 짐을 내리면 배가 물 위로 더 높이 떠오르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식에 의한 융기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에 연간 0.16에서 0.53mm를 추가로 더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수만 년 동안 이 과정으로 인해 에베레스트 산은 28,867피트에서 29,031피트로 높아졌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매년 조금씩 높아진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흥미롭다면 에베레스트 산에는 다른 산들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 독특한 지리적 특징들이 있다는 것도 알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들은 정상에 오르려는 등반가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에베레스트 정상은 강력한 아열대 제트기류의 경로에 자주 위치해 있어서 이로 인해 정상에는 극심한 바람과 혹독한 환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바람은 1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에베레스트 정상에 큰 피해를 주며 특히 등반 시즌에는 등반가들이 제트기류가 잠잠해지는 짧은 평온한 날씨의 틈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등반가들은 보통 제트기류가 일시적으로 북쪽으로 이동해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멀어지는 잠시의 맑고 잔잔한 날씨를 노립니다. 이 현상은 보통 인도양 몬순의 영향으로 5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풍속이 시속 30마일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가이드 동반 등반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최대 풍속입니다. 비슷하지만 덜 안정적이고 더 추운 웨더 윈도우가 겨울이 다가오는 10월 말과 11월 초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중 가장 악조건일 때는 정상 부근의 바람이 시속 200마일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이는 5등급 허리케인과 맞먹는 강도입니다. 제트기류가 정상 바로 위를 지날 때는 조건이 거의 생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됩니다. 이 바람은 너무 강해서 등반가들을 산에서 문자 그대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의 힘을 진정으로 상상하려면 단순한 강한 돌풍 그 이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바람들은 지속적이고 가차없는 힘으로 텐트를 찢고 장비를 부러뜨릴 수 있으며 가장 무서운 것은 등반가들을 산의 틈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트기류는 기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고속의 바람은 기압을 더욱 낮출 수 있으며 이미 부족한 산소를 최대 14%까지 더 줄어들게 만듭니다. 숨쉬는 것조차 힘든 고도에서 이런 산소 감소는 생과 사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트기류는 자연의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힘을 뚜렷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제트기류는 궁극적인 문지기처럼 서서 세계의 지붕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존경심과 인내,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의 수많은 놀라운 진실 중에는 너무 터무니없고 무서워서 현실 같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사실들 중에 알고 계셨던 것이 있나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사세요.